김관호 계명대 교수, 이상휘 세명대 교수와 함께 이 시각 현재 상황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분석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일단 지금 들려오는 상황, 개표가 한창 진행 중이긴 한데 민주당의 단독 원내 일당 과반, 단독 과반이 유력하다라는 소식이 계속 들어오고 있습니다. 이 정도까지 예상이 됐는지 참 궁금합니다. 먼저 임 교수님께서 말씀해 주시죠. 이 정도까지는 예상이 잘 안 됐었죠, 사실은. 네. 그런데 이제 단독 과반이라는 것이 150석이 넘어야 되는 거잖아요. 근데 지금 아직까지는 지금 뭐 한 144석, 뭐 145석 이 정도니까 네. 사실은 단독 과반은 저는 안 된다고 봐요. 어떻게 하든 이제 더불어 시민당하고 합쳐야만 단독 과반의 상황이 나오지 않을까. 그렇게 되면은 지금 이 상황이라고 한다면 한 160석까지도 더불어시민당하고 이제 같이 합당을 한다거나 뭐 그런 연대를 하게 되면 그런 효과는 나올 텐데 단독으로는 150석은 좀 안 될 것이다. 어쨌든 제일 중요한 거는 우리가 2008년에 153석으로 다시 한나라당이 압도적인 우세를 점하고 그리고 2012년도에 또 총선에서 152석을 가져가는 과반이 두 번이나 나왔었던 거죠. 그리고 2004년에. 그런데 다시 한번 그거를 뛰어넘는 과반 의석이 이상을 차지하는 그런 이 정당이 민주당이 그 승리를 했다는 것이 새로운 형태의 의미를 가지고 있다고 생각을 하고요. 네. 한 가지는 과거부터 우리가 사실은 기울어지는 운동장이라고 좀 했었어요. 그래서 어떻게 해도 지금의 이제 여건이 사실상 야권을 이기지 못한다. 뭐 이런 것들이 굉장히 많은 장기간에 걸쳐서 그런 얘기들이 있어 왔는데 네. 두 번에 걸쳐서 지금 2016년 그리고 지금 2020년에 걸쳐서 이렇게 승리를 했다는 것은 이미 기울어진 운동장이 아니라 움직이는 운동장이다. 이미 유권자들이 사실상 선택을 해서 운동장이 움직일 수 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다. 이렇게 평가를 하고 싶습니다. 지금 저희 화면으로 보면요. 좌측이 더불어민주당의 개표 상황실이고요. 우측이 미래통합당의 개표 상황실입니다. 당 지도부들이 앞자리에 앉아서 개표 상황을 지켜보고 있고요. 잠시 뒤에는 당선이 확실한 후보들에 대해서 뭐 축하하는 그런 행사들도 시간도 갖는다고 하는데 이인영 원내대표나 이해찬 대표 그리고 뭐 이종걸 대표죠. 그러니까 일단 마스크를 쓰고 있어서 표정 자체가 이렇게 보이지는 않지만 글쎄요 뭐 기분이야 뭐 좋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반면에 지금 미래통합당은 지금 미래한국당 대표를 맡고 있는 원유철 대표가 모습이 보이고요. 그런데 분위기가 아마 그렇게 좋아 보이진 않습니다. 지금 저희가 개표 상황을 화면을 통해서 계속 보여드리고 있는데 이번에는 이상희 교수께 여쭤보겠습니다. 미래통합당 입장에서는 지금 화면 좌측에서 보이는 것처럼 현재 1위를 차지하고 있는 지역도 95석입니다. 95곳이고 물론 개표가 한창 진행 중이기 때문에 저 결과가 끝까지 간다고 지금 단언할 수는 없지만 상당히 어려운 상황에 내몰려 있는 것만은 확실해 보입니다. 네, 지금 뭐 경합 지역 같은 경우에는 뭐 밤 11시 정도 지나 보면은 뭔가 윤곽이 좀 드러날 것이다라고 하는데 지금 추세 자체가 계속해서 이제 민주당의 압승 분위기도 지금 가고 있는 분위기라서 상당히 좀 어렵지 않나라는 그런 예측을 할 수가 있습니다. 문제는 지금 통합당 같은 경우에 좀 인정을 해야 될 것 같아요. 어떤 인정이냐 그러면은 뭐 기울어진 운동장에 대한 이야기를 했습니다만은 이게 지금 3전 3패의 상황에서 이번까지 참패를 하게 되면 4전 4패가 됩니다. 2012년 총선, 2016년 총선, 또 2018년 지방선거, 그리고 이번 총선까지 하면은 소위 민주 진보 진영에 완전하게 4전 4패 참패를 하게 되는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그런 상황을 우리가 가정을 해놓고 본다 그러면은 정말 이 보수가 어떤 형태에서 이렇게 참패하는 그런 상황까지 됐는가 이 부분은 총선이 끝나고 상당한 뼈저린 그런 자성이 좀 있어야 될 걸로 저는 그렇게 보아집니다. 물론 뭐 끝까지 경합 지역 같은 경우에는 뭐 샤이 보수도 있고 해서 여러 가지 좀 변수가 있다라고 이제 가정을 한다 그러면 끝까지 좀 지켜봐야 되겠습니다만 지금 서울 수도권에 저 정도 지금 뭐 불과 49석 중에서 8석 정도, 7석 정도 지금 우세를 점쳐지고 있는데 저 정도 되면은 2016년도의 총선 결과보다 더 못한 그런 결과가 되거든요. 그래서 패배를 하더라도 선거가
정치권이 좀 더 다시 복귀를 하려고 힘을 얻으려고 그러면은 유의미한 패배를 해야 됩니다. 예. 앞서 제가 말씀을 드리다가 말았습니다만은 이 선거의 패배에 있어서 어떻게 지느냐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유의미하게 패배를 해야만이 선거를 통해서 다시 정치적 재개를 할 수가 있고 또 다시 그 새로운 동력을 얻어서 활동을 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인데 지금 한국 통합당의 경우에는 이 정도의 참패가 그대로 이어진다 그러면은 상당히 그 유의미한 패배가 아니고 네. 상당히 뭐 재기 그 전체적인 어떤 시스템이라든가 전체적인 지도부의 개선까지도 언급할 수밖에 없는 그런 패배로 받아들여야 된다는 겁니다. 그런 측면에서 이제 황교안 후보의 저런 입장이 굉장히 참 복잡한 어떤 심리라고 생각이 됩니다만은 지금 상태에서 민주당이 과반으로 단독 과반이 가능하게 되면은 결국 대선 고지에 유리한 그런 고지를 점령하게 될 수밖에 없는 것이고 여기에 따라서 문재인 대통령의 지지도가 50%를 상회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그동안 미쳐왔었던 뭐 검찰 개혁 등등 정책에 상당한 탄력을 뻗을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 됩니다. 그런 민주당 여권과는 달리 이 통합당 내부에서는 소위 말하는 지도부 개편과 더불어서 향후 대선 가도까지 염두에 두는 전체적인 시스템 개선 정비에 들어갈 수밖에 없는 그런 구도가 된다고 볼 수가 있죠. 그래서 유의미한 패배라는 것은 적어도 2016년 20대 총선에 어느 정도의 근접하거나 또는 그것을 조금 넘어서는 그런 패배가 돼야만이 유의미한 패배로 인해서 황교안 대표가 설사 종래에서 패배를 하더라도 그런 조직을 추스려서 대권을 준비할 수 있는 그런 기반이 됩니다만 지금 현재로서는 뭐 결론을 예단하기는 힘듭니다만 지금 이 정도의 상황이 계속해서 결론이 되어진다 그러면은 황교안 대표의 대권 가도가 문제시될 수밖에 없고 당내에서는 심각한 헤게모니 상황에 들어갈 수밖에 없는 그런 국면이 된다라고 봅니다. 총선 이후에 통합당의 행보까지도 전망을 해주셨는데 이번 총선 결과 아직 모든 결과가 다 나온 건 아니기 때문에 미리 말씀드리기는 또 여쭤보기는 좀 조심스럽습니다만 현재까지의 개표 상황만 놓고만 봤을 때는 일단 지역 구도가 4년 전보다 훨씬 더 공고해진 것 같고요. 그 무엇보다도 사실상 양당제로 회귀한 게 아니냐라는 판단이 들곤 하거든요. 그렇죠. 우리가 2016년 선거를 보면 일종의 이제 국민의당이라는 당이 실질적인 다당제의 모습을 만들었거든요. 그런데 그것이 국민이 원했던 부분이 그게 반영이 된 겁니다. 그런데 우리가 4년 사이에 그 일종의 이제 중도 정당, 다당제라는 당이 그만큼의 어떤 국민들이 원하는, 기대했던 그것들을 사실 정치적으로 반영해주지 못했던 것이 다시 양당제로 회귀하는. 그래서 이번에는 이 투표율이 이렇게 올라간 것은 사실 양 진영이 거의 어떻게 보면 이 최고의 수준에서 동원이 된 것이다. 그러니까 뭐 타이에서 동원이 된 것이 아니라 자발적으로 자신들이 지지하는 정당을 위해서 사실 이 코로나19라는 굉장히 어떻게 보면 감염의 위험이 있는 상황에서도 불구하고 다 투표장으로 나가서 이렇게 투표를 한 것이고 그것이 지금 한 66점 몇 %라는 아주 최고의 어떤 총선으로 상으로 보면 제일 높은 투표율이잖아요. 그런 결과를 만들어냈다라고 보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 장면에서 이제 우리 말씀하셨지만 통합당이 지금의 상황에서 이게 그대로 가가지고 끝난다라고 하면 완패죠. 저는 이 완패 문제는 우리가 2016년 그리고 2017년의 대선까지 있으면서 사실은 여러 번의 기회를 민주통합당이 미래통합당이 가질 수도 있었는데 인물이나 예컨대 이제 내용이나 이런 부분에서 어떤 쇄신을 하는 것이 국민들에게 그만큼 신뢰를 받지 못했다. 그러니까 다시 얘기하면 창조적 파괴를 해서 뭔가를 이렇게 새로움을 줄 수 있는 그런 것을 만들어냈어야 되는데 그러한 것이 없이 그냥 과거의 것이 지금까지 계속 이어왔던 것이 국민에게 믿음을 완전히 주지 못해서 이런 결과가 온 것 아닌가 그런 안타까움이 있습니다. 이번 총선이 사실 공식선거운동 기간만을 놓고서 얘기하지 말고 뭐 이전에 이제 연말국회 이후에 선거운동 분위기가 무르익었을 때 공천 시작할 때부터요. 보면 민주당도 그렇고 그리고 통합당도 그렇고 위기가 있었고 또 기회가 있었을 겁니다. 근데
이렇게까지 결과가 나오는 데 있어서 당시 처음만 해도 이렇게는 아무도 예상하지 못하지 않았습니까? 근데 통합당에서는 어떤 면이 가장 그 위기였고 그것을 어떻게 좀 슬기롭게 극복하지 못했다라고 뭐 그렇게 볼 수밖에 없을 텐데요. 어떻게 보십니까? 네, 민주당과 통합당의 작지만 아주 큰 차이가 하나 있었습니다. 뭐냐 그러면은 여러 가지 변수적 상황들이 많이 있었죠. 통합당 같은 경우에는 공천 과정에서 여러 가지 잡음이 많이 있었습니다. 여기에 비례 정당을 만들어 놓고 소위 말하는 한순경의 란도 있었고 여러 가지 그 자중 질환이 굉장히 많이 있었는데 소위 말하는 외선적 변수는 크게 사실 없었습니다. 예. 반면에 이제 민주당 같은 경우에는 외성적 변수가 사실 많았죠. 임미리 교수의 칼럼부터 시작해서 그렇죠. 그다음에 내성적인 변수라 그러면은 금태섭 의원의 경선 탈락 이 정도가 내성적인 어떤 변수였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네. 그런 측면을 양쪽이 상당히 고비를 겪었던 그런 부분이라고 볼 수가 있겠죠. 그러나 여기서 제가 작지만 큰 차이라 그러는 것은 뭐냐 그러면 결국 통합당의 지금 현재 상황이 그대로 결론이 되어진다 그러면은 결국 통합당은 자중질환의 그 상황을 깨쳐나지 못했다. 이 부분의 내부 분열을 봉합하지 못했다. 결국 개파 간에 보이지 않는 다툼도 있었었고 예. 그런 것들을 확실하게 봉합하지 못한 상태에서 물갈이를 했다라는 그런 점에서 그것이 일종의 참패를 한다 그러면은 그 참패의 원인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네. 그다음 반면에 이제 민주당 같은 경우에 그런 것보다도 특별하게 쌍두체제를 가져왔었죠. 그 쌍두체제라는 것은 소위 말하자면 이낙연 공동선대위원장, 그 다음에 이해찬 송도 선대위원장 이 부분이 두 사람에서 확실한 역할 분담을 했습니다. 네. 내치는 이해찬 대표, 그리고 대외적인 얼굴은 이낙연 대표. 이런 식으로 확실하게 구성을 역할 분담했기 때문에 통합당과는 달리 소위 말하자면 내부 균열이 전혀 없었다는 점, 이런 점들이 승리의 요인이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다음 두 번째로 유의미하게 봐야 될 부분은 일종의 전략적 전술의 차이인데 그 전략적 전술의 차이에서 가장 중요한 게 공천에 대한 얘기입니다. 예. 이 공천에 대한 부분들은 통합당 같은 경우에는 민주당에 비해서 공천의 범위가 굉장히 컸습니다. 네. 바깥에서 보게 되면 물갈이를 했다라고 볼 수가 있겠죠. 그러나 이 물갈이에 대한 소위 공천 개혁에 대한 임팩트, 효과가 있으려고 그러면 어떤 효과가 있어야 되냐면은 상징적인 신선한 인물이 들어가줘야 되고 거기에 대해서 사람들이 납득할 수 있는 신진 인물이 들어가줘야 예. 그것이 개혁의 물갈이에 성공했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공천 내용으로 과정을 거치면서 소위 물갈이는 했습니다만은 이런 코로나 전국이 도래하면서 소위 말하면 오히려 그런 물갈이 대상들이 지역 내의 경쟁력을 잃어버리는 신인 인물로 되다 보니까 상징성도 없고 인지도도 크게 없다 보니까 여기 지역 내 인지도가 잃어버리고 또한 그로 인해서 내부 갈등이 만들어지는 지역 내의 세력 자체가 균형이 안 되는 네. 그런 상황이 됐고 반면에 민주당의 공천은 안정적 개혁이었습니다. 소위 말하자 그러면은 그동안 지역 쪽에서 활동했는 사람들을 그다지 많이 바꾸지 않았다는 것이죠. 그건 이해찬 대표의 어떤 의지가 있었는지 모르겠습니다만 그렇게 된 겁니다. 그것이 코로나19 사태로 지나면서 어떤 현상이 벌어졌냐면은 굉장히 안정적인 현장 기반을 만들 수가 있습니다. 이것이 그 조직 내에 균열을 가져오지 않기 때문에 그 조직 대 조직으로 보게 되면은 민주당 조직이 우세에 있을 수밖에 없는 그런 구조가 만들어졌다는 것이 중요한 승패의 원인이다라고 봅니다. 교수님, 물론 계속해서 지금 개표 결과들 보고 계시는데 가장 의외의 결과다. 이 지역이 이렇게 나올지는 몰랐다라고 생각하시는 지역이 있다면 어디를 꼽으시겠습니까? 지금 뭐 거의 대부분은 사실은 우리가 예측하는 그런 부분인데 부산 같은 경우가 저는 조금 더 왜냐하면 이제 진영 대 진영이고 이런 관계 속에서 본다 그러면 민주당이 더 무너질 수 있었다라고 보는데 지금 부산에서는 한 3석, 4석, 뭐 경남에서도 한 3석, 그러니까 9석을 지난번에 이 민주당이 가져갔는데 지금 빠져도 지금 상태만 유지된다면 한 7석 정도. 그러니까 교두보가 이제 만들어졌다는 평가가 이렇게 내릴 수 있을 만큼의 선전을 하고 있다. 이거는 어떻게 보면 PK 지역이 과거의 어떤 지금의 야당의 텃밭이 이제 더 이상은 아닐 수 있겠다라는 것을 명확히 하는 것이고 그런 점에서 이 하나의 어떤 우리가 상징적으로 이제 좀 봐야 되는 그런 부분이고 또 한 가지는 수도권 지역에서 지금 통합당이 너무 많이 이렇게 잃었다. 그러니까 지난 우리가 2016년에도 수도권에서 굉장히 많이 잃었다 그랬는데 그때보다 지금이 더 잃는 상황이에요.
그러니까 2016년에 예컨대 이제 서울 같은 데서 한 19석을 가져갔다. 경기 같은 경우에 이제 19석을 가져갔는데 지금 한 17석이. 네. 인천 같은 경우는 4석을 가져갔는데 지금 한 석뿐이 못 가져가고. 서울 같은 경우는 과거에 이제 2016년에 12곳인데 지금 한 8석. 그러니까 거의 한 이 수도권 지역에서만 한 10석 정도가 지금 빠져나가는 장면이란 것은 그만큼 수도권의 어떤 민심이라는 거는 굉장히 어떻게 보면 진영의 논리에서 자유로울 수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부동층도 굉장히 많고 그런 부분에서 마지막 부분에서의 어떤 막말 파동이라든가 뭐 이런 것들이 조금 부정적으로 영향을 미쳤다. 그리고 뭔가 확신을 계속해서 주지 못하고 있는 것이 지금 이번 선거에서도 드러나고 있다. 그러니까 두 번의 선거에서 연속해서 이렇게 진다는 것은 사실상 이 지역 유권자들에게 미래통합당이 뭔가 대안적인 정당, 예. 수권 정당 이런 모습을 지금 계속해서 못 보여주고 있다는 것이 확인되는 장면이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고치지 않는 한 이런 추세가 계속 갈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이제 이번 선거가 끝나면은 뭐 사실 대선이 한 2년여뿐이 안 남아요. 2년도 네. 안 남는 거죠. 이제 그런 과정 속에서 어떻게 이제 미래통합당이 재탄생하느냐가 다시 한번 이제 이 수도권 지역의 유권자들에게 기회를 받느냐 못 받느냐를 가늠하는 그런 기준이 될 것 같습니다. 네, 이번 총선을 보면요, 공천 과정에서 새로운 인물도 별로 없다라는 얘기들이 여야 공이 나왔던 얘기들인데 결과적으로 보면 중진들이 매우 고전을 하는 모습들을 현재까지 많이 보이고 있습니다. 뭐 3선, 4선 이상 중진들이 본인의 이른바 텃밭이라고 하는 곳에서 쉽게 승리를 지금까지는 거둬왔지만 이번만큼은 굉장히 고전을 면치 못하고 고배를 마실 수도 있는 위기에 이렇게 내몰려 있는 상황들인데요.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분석을 해야 되겠습니까? 이제 그거는 일종의 이제 개인 평가의 경향이 크다. 그러니까 3선, 4선 정도 되면 사실 지역에서 바라볼 때는 뭔가 성과를 이룰 만큼 충분히 지원해 준 시간이 보장된 거거든요. 예. 그런데 이제 지역민이 기대하는 그 정도의 어떤 성과가 안 나올 때는 사실 어떻게 보면은 신인한테 새로운 이제 이 후보한테 뭔가 기대를 걸 만한 충분한 이유가 되는 거잖아요. 예. 그러니까 지금 예컨대 이제 동작을 같은 경우도 나경원 후보 같은 경우가 거기서 이제 3선을 하는 네. 이제 3선, 4선 의원인데 어떻게 보면은 이제 지역민의 입장에서는 조금 더 기대했을 수가 있거든요. 이제 그런 부분에서 만족도가 이제 맞춰주지 못할 때에는 그 정도로 이제 좀 어떻게 보면 응징 투표라 그럴까요? 평가를 좀 이 부정적으로 하는 투표들이 많이 나오는 것이고 그래서 우리가 이제 선수가 많아지면 당연히 우리가 어떻게 보면은 유권자들이 더 뽑겠다. 이거는 과거의 어떤 그런 행태인 것이고 지금은 굉장히 유권자들이 도대체 몇 년 동안 몇 번의 그 임기 동안 한 것이 무엇냐는 것을 엄중히 지금 평가하는 그런 기류가 강하기 때문에 사실상 이 선수의 어떤 프리미엄이랄까요? 그런 것들이 사실 작동을 안 하고 있다. 그래서 향후에도 이런 추세는 더 이제 강해질 가능성이 있고 예. 따라서 선수를 높이고 계속 재선을 원하는 분들은 그만큼 더 지역 주민들이 원하는 것이 뭔지를 파악하고 충실히 의정 활동하지 않으면 더 어려워지는 상황이 올 것이다. 저는 이렇게 봅니다. 이러면 물갈이 파도는 넘었는데 유권자들의 지역 주민들의 파도는 넘지 못한 그런 상황들. 물론 끝까지 가봐야 알겠지만 현재까지는 중진들 굉장히 고전하고 있습니다. 대권 잠룡들 역시도 이게 같이 교집합이 많기 때문에 이번 총선 결과에 따라서 어떤 행보를 보일 것이냐 아무래도 대선이 2년 뒤로 다가왔기 때문에 굉장히 관심이 쏠릴 수밖에 없는 상황인데 여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전망하십니까? 일단 통합당, 민주당 두 당의 이 총선 결과에 따라서 상황이 좀 달라질 것 같습니다. 통합당 경우에는 지금 상황에서 그대로 승부가 결정이 된다 그러면은 황교안 후보에 대한
신뢰성 이 부분이 상당히 문제가 될 수 있다. 이렇게 이제 가정을 할 수가 있겠죠. 그렇게 되면은 지도부 교체부터 시작해서 향후 대권 행보까지 여러 가지 이제 종합적인 장기적인 프로젝트를 만들어야 되는 그런 상황이 됩니다. 그렇다면 거론될 수 있는 인물이 누구냐 하면은 아주 재미있는 그런 사실이 있죠. 지금 대권으로 구분되는 사람들이 대부분 무소속이 됐다는 겁니다. 홍준표 후보라든가 김태호 후보라든가 이런 분들은 지금 무소속으로 나와서 만약에 당선이 된다 그러면은 바로 대권 가도로 갈 수 있는 아주 유력한 헤게모니를 잡을 수 있는 그런 상황이 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애당초에 사실상 공천에 대한 제가 문제를 제기했습니다만은 실질적으로 조금 장기적인 생각에서 공천을 한다 그러면은 흥행적 요소를 감안하더라도 통합당 같은 경우에는 향후 대권의 잠재적 능력이 있는 사람들은 지역구 선정에 있어서 상당한 뭔가 좀 배려가 있어야 되는 부분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지금 뭐 결과를 놓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만 예를 들어서 이제 오세훈 후보 같은 경우에는 이 자체가 추미애 의원이 5선이나 했던 지역이고 여기에 소위 그 정치적 지형 자체가 완전히 고착화된 지역이기 때문에 여기서 이길 수 있다는 그런 가능성이 예당초부터 상당히 좀 비관적으로 보였던 그런 지역이거든요. 그런데 만약에 여기서 오세훈 후보가 참패를 한다, 패한다 그러면은 통합당의 입장으로서는 아주 유력한 대권 주자 한 사람을 손해를 보는 그런 어떤 아주 좋지 않은 그런 결과가 되는 것이고 반면에 이제 홍준표 후보라든가 김태호 후보라든가 이런 분들이 승리를 하게 된다 그러면 바로 그 대권 가도에 들어가게 되는 것이죠. 그러나 이제 민주당의 입장은 어떠냐 그러면은 민주당은 좀 안정적인 대권 가도를 갈 수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물론 조직에 대한 부분이 받침이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만 지금 이제 이낙연 후보가 종로에서 사실상 압승을 해버리게 되면은 이낙연 후보의 소위 상품적 가치, 대권의 가치는 그만큼 높을 수밖에 없겠죠. 여기에 단 하나의 어떤 문제점을 거론해 볼 수가 있다 그러면 이낙연 후보가 친문의 성향은 아니었다라는 부분입니다. 향후에 이 친문의 성향과 어떻게 결합이 될지 이 부분이 가장 관건으로 남는다라는 것이고 그것이 일종의 이루어지게 되면은 뭐 이재명 후보라든가 이재명 지사라든가 경남지사는 김경수 지사라든가 등등이 이제 대두가 될 수 있겠습니다만은 자연스럽게 교통 정리가 부드럽게 이루어지는 그런 이제 효과를 얻을 수가 있다라고 볼 수가 있는 겁니다. 일단 문재인 정부 후반기는 국정 운영을 탄력을 받게 될 수 있는 발판을 마련했다라는 데는 별 이견이 없어 보입니다. 이게 사실 집권 후반기에 이루어지는 총선은 정권 심판적인 성격이 워낙 강했기 때문에 이전의 총선에서는 이번에는 그 결과가 반대로 나왔습니다. 그렇죠. 원래 이렇게 중간에 하는 거는 정권의 중간 평가잖아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여당이 굉장히 불리한 야당의 시간이었는데 야당이 이렇게까지 이 완패를 당할지는 몰랐죠. 그런데 저는 이것이 그러면은 여당이 잘해서 민주당이 잘해서 그런 것이냐 저는 그렇게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코로나19의 어떤 이 굉장히 위기 상황이죠. 이 전쟁 같은 위기 상황인데 이거를 이제 유권자들 입장에서는 어느 당에 더 지원할 때 빨리 종식시킬 수 있겠느냐. 지금 그런 차원에서 아마 접근했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여당을 이제 지원해주고 지금 대통령이 어느 정도 선방을 하고 있잖아요. 거기다 힘을 모아주는 것이 조금 더 이것이 빨리 종식시키는 데 도움이 되지 않을까. 뭐 그런 차원에서 지금 이런 아주 압도적인 지지를 보냈다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 민주당이 160석, 170석 이렇게 받으면 당장에 이제 오만한 느낌을 가질 수밖에 없거든요. 상당히 이제 뭐 어떻게 보면 과거에 없었던 의석을 지금 확보한 것이기 때문에 원하는 것을 힘으로 밀어붙이려고 하는 그런 어떤 동기가 생길 수밖에 없다는 거죠. 이럴수록 오히려 더 겸허하게 저는 아까 그래서 이해찬 대표가 그렇게 보통 때 같으면 환호하고 그러잖아요. 그런데 굉장히 코로나19의 어떤 상황을 감안해서 그런지 굉장히 좀 신중하게 이렇게 접근하는 모습은 좀 좋아 보였고 그런 기조를 계속 유지해서 국민들을 받드는 겸허한 정치를 계속 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합니다. 통합당 입장에서는요. 선거 막판에 불거진 이른바 차명진 후보의 세월호 막말 여파를
결국은 결과적으로는 극복하지 못했다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렇죠. 결과적으로 극복하지 못했죠. 이 부분에 대해서 이 말에 대한 파장에 대한 영향력을 따지기 전에 당 지도부가 이 부분은 상당히 좀 슬기롭게 대처를 했었지 않나라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말씀을 좀 한번 들었던 기억이 있습니다만 실질적으로 굉장히 그 뉴스로서는 일반 시민들에게 다가설 수 있는 아주 예민하고 아주 날카로운 그런 뉴스들이거든요. 네. 이 세월에 대한 부분이기 때문에 이 뭐 전 국민들이 아시다시피 세월에 대해서 누가 자유스럽게 이야기를 할 수가 있겠느냐 이런 얘기가 나올 정도로 예민한 문제고 아시다시피 촛불 집회에 전 국민의 25% 30% 가까이가 다 참석을 했습니다. 예. 다 참석을 했고 그거를 통해서 또 탄핵이 됐고 또 박근혜 정부가 사실상 침몰하게 되는 그런 원인이 됐지 않습니까? 왜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냐 그러면은 촛불 집회에 나왔던 사람들은 소위 정권에 대한 주인 정신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이것이 진보와 보수 진영을 막론하고 다 참여했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 세월에 대한 부분들이 역사적 평가가 어떻게 나온다 하더라도 지금 완전한 결론이 되지 않은 상황에서 이 얘기를 끄집어낸다는 것은 본인의 신념과 정리적 차원과는 전혀 다른 형태로 예. 파장이 나타날 수가 있다는 겁니다. 그런 측면에서 차명진 의원이 후보가 뭔가 좀 자제할 수 있었던 그런 부분이 돼야 되는데 그것이 안 된다 그러면은 후보의 입장에서는 지역에서 어떻게 하든지 간에 이 부분에 대해서 치고 나가고 정면 돌파를 해야 되는 그런 부분이 있거든요. 뭔가 물러서는 모습 보이면 오히려 이 득표 전쟁에 밀릴 수 있다는 그런 부분들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이 후보가 되고 보면 그걸 확실히 느낄 수가 있는데 네. 그러면 그걸 누가 컨트롤하고 누가 그걸 자제시켜줘야 되냐면 지도부가 이야기를 해줘야 됩니다. 그것이 일종의 지도부가 당을 장악하는 장악력이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 부분을 왔다 갔다 왈가불가하고 오락가락하는 행태를 보이기보다는 차명진 후보에게 이 부분에 대해서 확실하게 명확하게 이 부분을 단절시키든지 또는 아니면은 제명적시를 확실하게 하든지 또 아니면은 이 부분에 대해서 뭔가 좀 진정을 시키고 자제를 시키는 그런 유화책을 쓰든지 간에 그런 부분들을 확실하게 해줘야 되는데 결국 차명진 후보가 개인적인 행동을 할 수밖에 없도록 만들어버리지 않습니까? 이것은 당 지도부가 윤리위를 개최하지 않고 최고위를 통해서 일방적으로 결정한 것이란 말이죠. 그러면 그 결정을 하게 되면은 당내 유사들도 많이 있고 법적으로 밝은 분들이 굉장히 많이 있을 텐데 여기에 대해서 후보가 그러면 선거를 앞둔 상황에서 자칫하면 낙선돼야 되고 지금까지 걸어왔던 것들이 다 실패로 돌아가는데 여기에 가처분 신청할 것이라는 부분들은 충분히 예상할 수 있단 말이죠. 그러면 이걸 뭔가 조정을 해주고 자제를 시켜주고 이런 부분도 있어야 되는데 전혀 없었다는 점에서 세월호에 대한 얘기를 끄집어내는 그 자체가 잘못이지만 따지고 보면은 당 지도부가 당의 시스템 차원에서 이 후보들을 컨트롤하고 자제시키고 조정해 나가는 그런 컨트롤의 장악력에 상당한 문제를 드러냈다. 그것이 이번 총선에서는 막판에 가장 큰 변수로 작용할 수밖에 없었다라고 보입니다. 네, 김관혁 교수님, 그 투표율 얘기도 좀 해야 될 것 같습니다. 21대 총선 이제 잠정 투표율이 66.2%. 그러니까 이게 1992년 14대 총선 이후에 28년 만에 최고치를 기록했다고 합니다. 물론 중앙선관위에서 최종 투표율을 아직까지 내놓지 않아서 잠정 투표율이 66.2%인데 이미 사전 투표율이 워낙 높게 나왔기 때문에 과연 이게 분산 효과냐 거기에 대한 이번 총선에 대한 관심이 그렇게 큰 것이냐는 이전에는 불과 며칠 전까지는 저희가 이렇게 예단할 수는 없었는데 이 잠정 투표를 나온 거 보면 그만큼 총선은 열기가 뜨거웠구나라고 이제는 그 결과를 말할 수 있는 상황인 것 같습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분산 효과가 아니었던 거죠. 네. 그만큼 열기가 뜨거웠던 것인데 지금 열어보니까 어떻게 보면 두 가지가 같이 있는 것 같아요. 첫째는 진영 대결이 아주 극단적으로 이루어졌다. 네. 양쪽 진영에서 사실상 어떤 경쟁적으로 이제 투표가 나왔던 것이고 그것이 지금 여러 곳에서 우리가 이 박빙의 장면들을 우리가 볼 수 있잖아요. 그리고 이런 부분들이 여러 지역에서 나타나는 것이고 또 하나는 이제 아무래도 코로나19라는 것이 어떻게 보면 이 유권자들에게 사회적 책무의 필요성 그러니까 투표라는 걸 통해서 내가 뭔가 일을 해야 된다. 예. 이 위기를 극복하는데 나도 참여를 해야 된다는 것을 투표의 형태로서 이제 나타냈다. 그래서 더 많은 시민들이 사실상 투표장에 가서 사회적인 어떤 책무를 발현을 하고 그것으로서 이런 어떤 코로나19라는 위기를 탈출하는 데 있어서 본인도 한 일조를 하는 그런 역할을 담당하고자 했다는 그런 어떤 시민의식의 발로였다. 뭐 이렇게 네. 좀 해석을 하고 싶습니다. 네, 민주당을 제외하고는 지금 다른 정당들은 표정이나 한숨소리 워낙 깊게 지금 이 시간을
좀 괴로운 시간을 보낼 수 있을 것이다라고 그런 짐작이 드는데 국민의당 얘기를 좀 해보겠습니다. 이 4년 전에는 워낙 녹색 돌풍이 거셌기 때문에 안철수 대표가 과연 이번에도 그 바람을 일으킬 것인가, 오렌지 돌풍을 이른바 불러올 것인가 했는데 본인은 이제 지방을 계속 종주를 하면서 했지만 지역구 의원도 내지 않았고요. 후보도 비례정당에 대한 부분도 많은 그 지지를 받지 못하는 현재까지 상황입니다. 안철수 대표 개인에게도 2년 뒤 대권을 아무래도 생각을 하고 있을 거라고 짐작이 되기 때문에 굉장히 큰 상처가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안철수 대표의 행보는 우리가 굉장히 조심스럽게 봐야 될 부분이 있습니다. 비례대표만 내고 지역구 후보를 내지 않았습니다. 이 부분은 사실상 의회 민주주의에 반하는 행동이거든요. 정당으로서 지역 후보를 내지 않는다는 게 사실 말이 되지 않습니다. 예.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역 후보를 내지 않고 비례로 이야기했습니다. 그 이면에는 어떤 얘기를 했냐 그러면 안철수 대표는 이런 얘기를 했죠. 마라톤을 하듯이 정치를 하겠다는 겁니다. 그래서 쉽게 이야기하자면 이것을 좀 장기적으로 보겠다는 것이거든요. 예. 여기 어떤 복선이 있을까를 봐야 되는 겁니다. 이건 뭐냐 그러면은 지역 후보를 내지 않는 것은 결국 통합당과의 어떤 협력적 고리를 그대로 이어가겠다는 어떤 전략적 계산이 들어있는 겁니다. 그런 차원에서 통합당과의 언제든지 연대할 수 있는 고리는 지금 만들어져 있는 상태입니다. 지금 비례에 대한 성과 어떤 예상을 했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다지 크게 예상은 하지 않았을 겁니다. 예. 왜냐하면 양대 정당에 대한 소선거구제에 있어서 양대 정당의 대립이 워낙 심각하게 가져갈 수밖에 없었다. 만약에 다행히도 여기 대해서 중도적인 입장에서 극단의 정치를 싫어하는 사람이 국민의당을 찍어주면은 그나마 다행이다. 아마 이 정도는 계산했을 것인데 네. 왜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냐 그러면은 지금 결과론적으로 이야기하게 되면은 통합당이 이 상태에서 참패를 했다라고 가정을 해보자고요. 그러면은 여기에 대권을 준비하는 행보 자체가 상당히 어려워질 수가 있습니다. 네. 물론 홍준표 대표도 여기에 들어와야 되는 부분이 있고 김태호 후보도 여기에 들어와야 되는 부분이 있고 이긴다고 가정을 했을 때 거기에 들어온다 그러면은 당내에서 심각한 또 헤게모니에 들어갈 수가 있습니다. 이게 소위 말하면 통합당 내에 춘추 전국 시대가 열린다는 것이죠. 예. 그렇게 되면 어떤 현상이 벌어질 수 있냐 그러면 다른 대안을 찾을 수가 있다는 겁니다. 뭐냐 그러면 안철수에 대한 대안을 노릴 수도 있다는 것이죠. 이것이 비록 3석이나 4석 정도밖에 되지 않는다고 가정하더라도 다윗이 골리앗을 먹는 그런 형태가 될 수도 있다는 겁니다. 예. 이런 것들이 대권에 있어서 얼마만큼 융합적 가능성을 가지고 전략적 생각을 하느냐 이 부분에 다른 겁니다. 결국 중요한 것은 국민의당이나 통합당이나 보수의 연대, 중도의 연대는 가지고 있다라는 이 점이 굉장히 중요하다는 네. 겁니다. 이 선거가 임박하면서요, 여야 민주당과 통합당의 분위기가 사뭇 달랐습니다. 제가 어떤 말씀 드리려고 하냐면요, 민주당은 갈수록 자신감이 고취되는 모습들을 보였고 통합당은 악재가 계속 거듭됐어요. 근데 이게 그 공식 선거운동이 시작하기 전에 이근영 민주당 전략기획위원장이 하는 얘기가 목표치가 130석이다. 단독으로는 과반은 어렵다. 얘기를 했고 민주당이 일당을 지킬 가능성도 쉽지 않다고 본다라고 몸을 낮췄고요. 반면에 저희 통합당에서는 박형준 선대위원장이 120석 이상 지역구에서 그리고 원내 일당이 목표다라고 말을 했거든요. 근데 이게 불과 시간이 지나고 총선 이틀 전만 해도 완전히 분위기가 바뀌었습니다. 이때는 민주당은 130석 플러스 알파, 그 알파의 범위를 굉장히 넓게 잡았고요. 통합당은 100석도 어려울 수도 있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그게 이런 식으로 결과가 나올지 그때만 해도 어떤 선거 전략을 통합당이 완전히 바꿔서 견제론으로 돌아섰구나라는 정도로 해석을 했는데 실제 개표 결과를 지금까지 상황을 보면 이 얘기들이 허언이 아니었음을 인식을 하게 됩니다. 저는 사실은 그 상황이 변했다고 믿는 사람 중에 하나거든요. 예. 그러니까 그때 얘기했던 것들이 맞다. 그러니까 이근영 위원장이 얘기한 것처럼 굉장히 어려웠었던 거죠. 예. 그러니까 뭐 조국에 대한 문제, 뭐 그다음에 경제도 사실 좋지 않았던 것들 등등의 어떤 정권 심판론이 비등했던 그런 시점이 분명히 있었거든요. 네. 그때 상황에서 선거를 치렀다면 아마 지금의 상황은 안 왔을 거라고 믿어요. 그런데 이제 코로나19가 본격화되고 그 부분에서 초기의 장면에서 미래통합당이 사실은 지금의 어떤 정권 심판론이라든가 뭐 경제 문제, 조국 문제 이걸 다 버립니다.
카드들을 다 버리고 코로나19에 올인해가지고 코로나19에 대응을 못한다는 것을 집중적으로 그 프레임을 짜는 그런 선거 전략을 가져갔죠. 그런데 이제 거기서 반전이 일어나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코로나19를 사실은 정부가 굉장히 이제 선방하는 그런 장면으로 돌아가면서 사실은 선거 국면으로 이미 들어왔고 즉 코로나19의 프레임은 어떻게 보면 여권에 유리한 장면으로 이제 전환이 됐다는 거죠. 예. 그런데 그 부분에서 미래통합당이 다른 카드들을 준비했던 게 없잖아요. 그러면서 마지막에 장면에서 다시 이제 정권 심판론, 뭐 경제, 민생, 뭐 어쩌고저쩌고 얘기들을 마구 꺼내는데 그거는 이미 시간이 많이 지나갔고 누적된 어떤 전략들이 없다 보니까 예. 사실은 소구력도 그만큼 갖추지 못하고 국민들에게 많이 다가가지도 않는 그 정도의 상황에서 계속해서 이제 코로나19가 프레임을 구성하면서 선거 국면을 완전히 좌우하게 된 이 상황이 사실상 어떻게 보면은 전략적 미스로 이어지고 이것이 미래통합당의 어떤 패배로 이어졌다. 저는 그래서 상황이 변한 것에 대한 유연한 접근을 못한 것이 패인이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네. 이번에 또 전략 공천이라는 것을 각 선거 때마다 항상 하는데 그때랑은 조금 다른 차이가 있었던 게 자객 공천이라는 말이 또 등장을 해서요. 이른바 누구를 잡기 위해 누구를 보내는 그런 것들이 여야 공의했었는데 민주당 같은 경우는 자객 공천이 좀 효과를 본 것 같고 현재까지 그리고 통합당 같은 경우는 텃밭을 제외하고는 그다지 효과가 없는 것 같습니다. 이것도 어떤 차이가 있다고 보십니까? 일종의 뭐 지금 통합당의 자객공천이라고 이야기한다면 조호영 의원을 들 수가 있겠죠. 뭐 자객공천이라면 어떤 의미를 그렇게 둘 수가 있는데 그건 뭐냐 그러면 김부겸 의원이 실질적으로 그 지역에서 만약에 재선에 성공하게 된다 그러면은 예. 상당히 TK 지역에 진보 진영이 약진하는 그런 효과를 거두게 됩니다. 네. 그렇게 되면은 전체적인 TK를 잠식하고 여권 후보가 만약에 된다 그러면은 상당히 폭발력을 가질 수밖에 없겠죠. 네. 이런 점에서 실질적으로 주호영 의원의 역할이 10분 발휘가 됐다. 만약에 김부겸 의원을 잡는다 그러면 역으로 주호영 의원이 여기에 대해서 상당한 반사적 이익을 얻을 수 있는 그런 구도를 만들어버렸다. 이렇게 볼 수가 있고. 예. 그다음에 이제 자격공천을 성공했다 그러면은 오세훈 후보에 대응하는 고민정 후보 이 사람이 실질적으로 자격공천이 현재까지는 대단히 성공을 거둔 걸로 지금 평가가 되고 있습니다. 뭐냐 그러면은 결국 뭐 오세훈 후보가 잠재적 대권 주자로서 상당히 영향력이 뛰어나고 또 많은 그런 외전 확장성이 있기 때문에 오세훈 후보가 광진을에서 당선이 된다 그러면 그 파장 영향력 이런 것들은 상당히 무시 못할 그런 대권 후보가 될 수가 있는 것이죠. 여기에 따라서 초선이고 정치 신인이고 소위 말하자 그러면 문재인 대통령의 측근으로서 상징성을 가지고 있는 고민정 후보를 여기에 대입을 시킴으로 인해서 예. 만약에 고민정 후보가 오세훈 후보를 이겨버린다 그러면은 실질적으로 이번 총선에서 가장 괄목할 만한 성과를 거둔 그런 어떤 승부처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겁니다. 네. 정의당은 한 자릿수 의석이 전망이 되고 있습니다. 일단은 지역구에서는 지금 심상정 대표조차도 지역구 현재 이 시각 개표 상황에서 1위를 차지하지 못하고 있는 상황을 앞서서도 계속 보고 계시는데 일단은 뭐 출구조사 때도 그렇고 현재 개표 상황에서도 그렇고 정의당은 고전을 면치 못하고 있는 상황. 그렇다면 진보정당의 앞으로의 21대 국회에서의 역할 여기에 대해서도 좀 심각히 고민해야 되는 시점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렇죠. 지금까지 사실은 굉장히 긴 시간 동안 쌓아온 것을 이번에 다 이렇게 좀 많이 잃어버리는 그런 장면이 나와서 굉장히 안타까운데요. 사실 그 장면의 시작은 조국 전 장관의 그 검증의 이 과정에서 예. 뭔가 타협적인 입장을 보였던 것에서 시작을 했다. 저는 그렇게 평가를 합니다. 그러니까 네. 원칙적으로 우리 정의당의 데스노트라는 게 있었잖아요. 네. 그것이 어떻게 보면 장관들 임명할 때 굉장히 정확하게 국민의 눈높이에 부합이 됐었는데 그 조국 전 장관 때부터 그것이 말리면서 사실상 국민들에게 약간은 다른 눈으로 보게끔 하는 그런 행보. 그러니까 뭔가 타협적인 행보. 진보의 정당의 그 길을 걸어왔던 것들이 뭔가 흐트러지는 그런 장면들이 연이어 나오면서 예. 그것이 사실상 뭐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준연동형 비례대표제를 받으려고 했던 그런 것들
그런 것들을 주고받고 한다는 것에 대한 어떤 국민들의 의심 이런 것들이 지금 이어지고 있었고 그런 것들이 결과적으로 지금 어떻게 보면은 6석이었던 거잖아요. 네. 지금 6석도 못 얻고 지금 5석. 뭐 아주 추락한 건 아니지만 우리가 준연동형 비례대표제에서 가장 수혜를 받을 것이라고 예상을 했던 네. 정의당이 이 정도까지뿐이 확보를 못했다라는 것은 그것에 대한 국민적 평가, 심판 이런 것이 있었다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정치라는 부분이 사실 어떻게 될지 잘 몰라요. 뭐냐 그러면은 지금 이제 그런 부분에 있어서 많은 그 미스를 했습니다만은 정의당이 사실상 아이덴티티에서 이 정치성에서 문제가 많이 됐던 거 아니겠습니까? 조국 사태로 인해서 뭔가 여권의 이중대를 역할하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서 정의당이 정의가 없어졌다라는 부분이었습니다. 그 우리가 흔히 이야기하는 대로 가장 한국적인 것이 가장 강하다 이런 말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 상황에서 노선 자체가 상당히 스텝이 엉켜버리는 그런 결과를 갖다 줬다. 그런 것들이 순수한 정의당의 지지층들의 신뢰성을 저버리는 그런 행동을 해서 이번 결과가 나타났다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이 향후에 총선이 끝난 후에 어떤 형태의 진보 진영이 개편이 될 수 있을 것인가 여기에 대해서는 아직까지 정의당이 거기에 대한 소위 말하자면 이니시티브를 갖고 있다라고 봐야 되는 것입니다. 어떤 형태로 바뀔 것이냐에 보면은 열린민주당도 일정의 뭐 한두 석이라도 의석을 가져갈 수 있고 민생당도 뭐 비례표에 대한 결과에 따라서 좌우될 수가 있겠습니다만 여기 또 의석을 가져간다 본다 그러면은 여기에 대해서 범진보 진영의 어떤 제2의 진보 세력으로 다시 이 세력 규합을 또 할 수 있는 그런 문제가 있습니다. 만약에 그렇게 된다 그러면은 실질적으로 민주당의 어쩌면 시체말로 뒤통수를 맞은 것이 정의당 아니겠습니까? 그렇게 된다 그러면은 여권의 이중대가 아니라 여권을 견제하는 진보 진영으로서 또다시 자리매김을 할 수가 있다. 그렇게 되면은 민주당이 서서 과반을 갖는다 하더라도 늘 손톱 밑에 가시처럼 굉장히 아픈 그런 진보 진영의 공격을 받을 수 있을 것이다. 이렇게 이제 재편 가능성을 점쳐본다면 그렇게 할 수가 있는 겁니다. 네. 헌정사상 처음으로 어려운 비례정당 투표를 하신 유권자들 위해서 이 질문을 좀 드리려고 하는데요. 비례 예상 의석이 지금 현재 상황으로는 물론 수개표를 해야 돼갖고 시간이 내일 오전 8시는 돼야지 뭐 결론이 나온다고 하는데 더불어민주당의 비례정당인 더불어시민당이 17석 그리고 미래통합당의 비례정당인 미래한국당이 17석 그 정의당이 5석 열린민주당이 3석 정도로 현재까지는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이 시민당과 한국당의 17석 공이 같은 상황과 더 눈에 띄는 거는 시민당과 함께 어떤 호영호재 논란을 불러왔던 열린민주당이 당초 여론조사와는 다르게 물론 뭐 저희 정봉주 위원장 저희 또 출연을 해갖고 교섭단체 얘기를 했거든요. 근데 지금 뭐 3석이 예상이 된다라는 이 성적표를 현재까지는 받고 있는 상황인데 여기도 좀 할 얘기가 많을 것 같아요. 그렇죠. 원래 뭐 초반에만 해도 한 10석 또는 뭐 더 많이 12석 정도 뭐 이렇게 장담을 했던 그런 시간이 있었는데 결국에 지금 뚜껑을 열고 보니까 한 3석 정도. 저는 뭐 거기서 정봉주 대표가 뭐 말을 싸움을 하고 뭐 이런 것들이 부정적 영향을 미쳤다. 뭐 그런 부분도 없지 않아 있다고 보지만 저는 근본적으로 이건 진영 대 진영의 싸움이었던 것이고 그것이 사실 지역에서 이제 전환이 돼가지고 비례 영역까지도 아주 강력하게 작동을 했다는 거죠.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열린민주당에다 투표할까 하다가도 결국 이제 진영 대결의 문제이기 때문에 다시 이제 어떻게 보면 공식 위성 정당이라고 할 수 있는 더불어시민당에게 표가 쏠림이 이제 이어진 것이고 그래서 이제 17석 이렇게 거의 똑같은 의석수를 지금 나눠 갖고 있는 거잖아요. 저는 그런 측면에서 비례 지역에서까지도 사실상 다당제가 무력화됐다. 어떻게 보면 다당제를 만들기 위해서 다당제 어떤 효과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여러 형태의 어떤 정당들을 선택할 수 있는 기회를 유권자들에게 주겠다라는 그런 취지가 있었는데 그런 취지마저도 사실상 어떻게 보면 살리지 못하는 국면이 돼버렸다 이렇게 판단합니다. 잔칫날 재풀이는 것 같아서 이런 질문 드리기도 조금 조심스러운데요. 20대 국회를 두고 흔히들 최악의 국회였다라고 얘기 많이 합니다. 이거는 뭐 여야 의원들 모두 저희 방송 출연해갖고 그냥 최악의 국회다라고 입을 모으고 반성을 한다라고 하기 때문에
이런 표현을 드릴 수가 있는 건데 물론 법안 통과도 굉장히 그 비율이 낮았고요. 그런데 21대 총선 아직 개원도 안 했는데 이제 오늘 그 21대 국회에서 일할 일꾼들을 이렇게 뽑는 상황에서 이 상황 과연 21대 총선은 전망이 어떨까라고 생각을 해보면 글쎄요 좀 어둡다라는 평가가 많이 나올 것 같아요. 이게 정치개혁 문제도 그렇고요. 정당법 같은 경우도 위성정당 얘기도 있었고 의원 꺼주기도 그 과정에서 다 있었고요. 우리가 바라지 않았던 모습들을 총선 과정에서 봤기 때문에 과연 여기서 뽑은 일꾼들이 21대 국회를 제대로 국민들에게 사랑받을 수 있는 국회를 만들어갈 수 있느냐라고 했을 때는 물음표가 좀 붙거든요. 굉장히 어두울 수밖에 없다. 21대 국회는 아마 광화문 광장이 조용할 날이 아마 없을 것이다. 이렇게 좀 어둡게 전망을 할 수가 있습니다. 왜 그러냐 그러면은 지금 통합당의 총선 결과가 이대로 굳어진다 그러면은 통합당 내에 자체적인 어떤 헤게모니 전쟁부터 시작해서 예. 뭔가 지도부 개편 체제 이런 게 나타나겠죠. 그 과정에서 나타난 것이 야성의 완전한 부활일 겁니다. 그래서 통합당의 역할을 야권의 역할을 제대로 하자 아마 이런 어떤 자성론이 굉장히 일어날 것이고 예. 거기에 따라서 민주당의 독주를 어떠한 방법도 없이 제어를 하자 이런 것들이 아마 상당히 큰 지배적인 어떤 여론으로 만들어질 것이다 예. 이렇게 보는 겁니다. 우리가 20대 국회를 좀 돌아볼 필요가 있어요. 그런데 보면은 싸움의 연속이었고, 근데 싸워도 좋은데 성과가 있어야 되는데 성과가 하나도 없었어요. 우리가 그 싸움을 주도했던 분들이 사실 원내대표였는데 지금 야당의 원내대표, 나경원 원내대표, 심재철 원내대표 사실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리고 황교안 대표도 이제 대표가 되신 이후에 계속해서 삭발, 단식, 장외투쟁 이런 것들이 그러면 국민들에게 좋게 비춰졌느냐? 저는 그것이 아니었다라고 이제 믿고 있고요. 또 한 가지가 뭐냐면 여당도 마찬가지입니다. 포용하는 자세를 보였느냐. 포용하지 않았고 계속 갈등을 어떻게 보면 방치했던 그런 모습들이라는 것은 비판받기에 충분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21대에는 사실상 어떻게 우리가 운영을 하기를 원하냐면 서로 포용해주고, 그러니까 지금 170석, 160석 이상 가져가잖아요. 이렇게 강자가 또다시 어떤 갈등을 조장하고 방치한다 그러면 국민들이 그걸 그냥 보고 있지 않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포용적인 자세를 민주당은 가져야 될 것이고, 예컨대 미래통합당 같은 경우는 조금 더 어떤 투쟁적인 것보다는 타협하고 성과를 만들어내서 국민들에게 뭔가를 보여주는 그런 국회를 만드는 데 기여했으면 좋겠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네, 개표 상황을 계속해서 보고 계시고요. 이미 당선이 유력하거나 확실한 지역들도 속속 나오고 있습니다. 저희는 지금까지 개표 주요 격전지 중심으로 그리고 21대 국회에 대한 전망까지 두 교수님과 이렇게 말씀을 나눠봤는데 마지막으로 또 하고 싶은 말씀 있으신가요? 일단 21대 국회의 전망이 굉장히 어둡다고 예. 대부분 이제 전망을 하고 있는데 문제는 실질적으로 여당의 자세에 있습니다. 예. 야당이 어떻게 나갈 것이냐, 거리로 나갈 것이냐, 광장으로 나갈 것이냐 이런 것들은 지금 진행되고 있는 현안에 대해서 여당이 어느 정도의 타협적 자세를 가지고 이야기를 네. 하고 포용할 것이냐 이 부분도 굉장히 중요하고 여당이 가장 급선무로 해야 될 부분들은 이 상태에서 승패가 굳어진다 그러면은 실질적으로 통합적 정책을 써야 됩니다. 예. 네, 국민들이 준 준엄한 심판, 국민들의 표심을 여야 모두 읽고 21대 국회에서는 최악의 국회라는 말을 스스로 할 수 없는 그런 상황을 맞기를 바라면서요. 선택 사이로 11부는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